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암울한 걱정거리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요즘 집값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는 곳들도 꽤 많은데, 이미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비싸게 받는 분들은 7, 8%까지도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나라 안팎의 여러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집값 하락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지만 의견들은 또 서로 다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집값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교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반응들이 많아서 네네. 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뭐 내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시장에서 뭐 다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예. 접하고 계시죠. 예.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대체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벌어진 일이다, 네. 이런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을까요? 예,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금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가정을 할 때 소득 수준이 높으면 금리 수준을 커버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집을 사겠죠. 음.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씩 늘어난다면 금리가 5%라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 이제 두 번째 큰 요인인데, 음.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네. 뭐 수요 공급 곡선만 볼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거래량이 갑자기 줄었잖아요. 재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재작년 겨울에 조금 좀 갑자기 3천대로 내려오다가 작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가 그 8월에 금융 농협에서 전세대출 그 이슈 하나밖에 없는데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요즘에 8월에 작년 8월 9월이었죠. 그저 전세대출 더 이상 금지한다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 잔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 농협이. 작년 8월의 일이었죠. 네, 근데 예. 그 이슈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가격이고 유지가 되는 시장이면 다른 은행들도 전세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원칙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 일반 시장 참여자 중에 투자자에 해당되시는 분 말고 실수요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임계점이라고 표현하죠. 그 임계점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미 오버돼서 대출이 없이는 집을 못 산다는 개념은 뭐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이제 그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그마한 충격에도,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있던 것이 자그마한 충격에 와르르 무너진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 붐이라는 걸 따라가다 보면 이게 예. 심리적 요인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수요자들이 이거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시장이 정상화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 심리가 이제 급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떨어졌죠. 어떤 흐름 자체는 떨어지고 부담 지수가 그때 203이었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때가 163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가 미친 집값이었거든요. 그러면 203이라는 거는 뭐 청취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을 중위소득자가 샀을 때 자기 소득의 반을 갖다가 네. 주택 담보 원리금 상환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이면 한 25%고요. 근데 그 수치가 200을 넘어버렸으니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 자산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깨지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 좀 보기 때문에, 그게 오다가 금리 인상이 또 거기다 이제 완전히 불을 지핀 거죠. 기름을 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값이 내리는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1번, 이미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값 수준이었는데 내릴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이 없어서 끌려 올라오다가 그렇죠. 작년 8월 무렵에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더 이상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그것도, 예, 예. 더 이상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정부가 규제했던 거를 우리가 넘어버려서 네, 네. 사실은 좀 잊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 해프닝이 네. 뭔가 계기가 됐고 네, 심리를 건드렸죠. 예.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던 한 달 수입의 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면 이게 네. 지속 가능한 가격일까 하는 그런 고민도 쌓여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금리조차 빠르게 오르니까 분위기가 확 꺾였다. 네, 중간에 또 12월에 하는 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는 네. 보고서 내용에 그 금융취약성 지수라는 지표를 매번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지수가 보통 60 정도, 50 정도 돼도 좀 미리 위기에 대비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0에서 네. 100까지인데요. 예. 부문별로 주식, 채권, 부동산인데 평균으로는 한 60 정도 나오는데 부문별로 또 발표를 하는데 부동산의 그 지수가 100이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 때. 그러니까 101이라는 수치가 없거든요. 네. 꼭지 왔다는 얘기죠. 이 취약성이 최대 왔다고 이미 한은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는, 39개, 13개 항목에서 또 세분화하고 39개를 조사하거든요. 한국은행 연구원들 한 몇십 명이서. 네. 그때 이미 이제 한은은 판단했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고승범 위원장 있죠. 그 당시에 전세 대출도 DSR 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 측면에서 금융 취약성 지수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들어가는 대출이 좀 위험하다. 그 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제 대출 제어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시점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출 관리 들어가는 모니터링이 이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벌써 시장이 이건 꼭지 왔고 꺾이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던 거죠. 최근 1년의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집값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이전의 2, 3년간은 왜 그렇게 무섭게 올랐을까? 그것도 원인 분석이 좀 돼야 네네 가능합니다. 그 요인이 이렇게 됐고 내릴 요인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예, 예. 그거는 또 왜 그렇게 무리하게 올랐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일단 저금리 유동성을 확보해줬고 예. 이자율이 낮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사 경제 활동에 있어서 네. 무조건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자율은 꽤 낮았었는데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어차피 집값에 대출도 규제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 규제 지역은 40%밖에 안 해주고. 네네. 그러니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60%는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자율이 전세를 네. 끼고 한 무주택 갭 투자가 많았죠. 그렇겠죠. 코로나 초반에 네. 2020년도에 음. 그 세력이 이제 시장을 이미 선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언론에 기억나시지만 2020년도 7월에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돈되지 않은 대책이었잖아요. 어떤 2년 4년 뒤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장에 정확하게 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갱신만 늘려버리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익에 그 손실을 갖다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세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다시 집값을 떠받치는 효과도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무주택 갭주다가 이제 성향하기 시작했죠. 심하면 대학생 똥아리까지 생겼으니까 가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 와중에 또 언론에서 결정적으로 2020년도, 21년도 서울 공급 부족, 폭탄 터지고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일반 수요자 중에 경제 공부를 한 분들도 계산을 해도 투자할 타임이고 네. 일반 그냥 경제를 잘 모르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오를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아이작 뉴턴이 뭐 얘기한 것처럼 천체는 계산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 케인즈도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터진 거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고점 대비로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보통 파악하십니까? 지수로만 보면 퍼센트가 지수로 왔다 보면 갔다 해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수로는. 예. 그런데 통계상 지수로 많이 안 떨어졌고요. 어디는 또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그래서. 반토막 난 지역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극히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고 이 국지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은 곳들 다 이제 가수요가 가세를 해가지고 주택을 매집을 한 상태인데 그 수요자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대치제가 생기니까 네.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버티던 그 소유자들은 상황이 변했거든요. 거기에 동조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 물량에다가 또 매물을 내놓게 되고 새로 이런 게 합쳐지니까 갑자기 폭락하는 지역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은 많은 지역, 지역은. 그쪽은 이제 폭락이 되고 그다음에 GTX 호재가 빠진 곳들 이쪽들도 뭐 30% 정도씩 일단 급매물들이 소화되는 형태. 그분들은 이제 조금 빠른 거죠. 시장의 예. 대처가 빠른 거고. 평균으로 보면 또 그 수치가 안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뭐 전년 올해 상승폭 상반기 또 올랐잖아요. 몇몇 지역은 상반기에 올랐던 걸 반납한 수준이지. 네. 서초구만 지금 누계로 따지면 2022년도에 0.43% 오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인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잖아요. 일단 네. 예. 거래량이 충분히 시장의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급매 이런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만 우리가 접하니까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막상 내 동네를 가보면 내려가질 않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고 심리가 완전히 이제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이제 바뀌는 시점을 이제 지난 거죠. 게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니까 네. 시장은 이제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냐는 이제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네. 계산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인간의 광기라는 게 있는데 심리 네. 그거는 보통 10에서 30%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배제하고 전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 올린 주택가격 부담 요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상시에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좋고 소득도 좋고 문제가 없는 경제 상황을 보면은 주택 가격 부담 지수가 한 120 선일 때 제일 좋았습니다. 100에서 120이 25%에서 30% 대출을 받아 들어갔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 예.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 이게 원활하거든요. 내수도 돌아가고 네. 주택도 돌아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을 넘었잖아요. 서울은. 그게 조정을 받아서 그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일단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가는 중에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변수라는 건 또 정책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 완화 이제 예. 규제 완화하게 되면 이제 투자 수요가 가슬하게 되니까 없던 실수요보다 다른 시장에 또 수요가 약간의 생길 업이 수도 되는 있고.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15% 많으면 20% 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최소 20에서 30% 최대 40에서 50%이 표현이 전제 조건은 악재가 외부에서 더 왔을 때 그리고 50%까지라는 것은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50%지만 네. 안 많은 곳은 30에서 4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30%는 떨어질 것이다. 네, 그건 안 떨어지면 나중에 더 터질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배탈이 났는데 네. 소화를 안 시키고 더 먹으면 어떻게 터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 펀더멘탈이나 시장 수요자들이나 참여자들이 네. 여력이 이제 다시 찾아가잖아요. 시간이 예. 지나면. 근데 그때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안정동선에서 동시에 상승하고 거래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낙폭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은 네, 좀 내렸을 때 좀 사둬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죠. 대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진 거야 하는 쪽에서 그 정도 선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지실 것 당연하죠. 같아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거품이 이제 꽤 잔잔해졌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쭙는 건데. 그거를 하면 그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지만 100% 맞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본인의 기준에 좀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있어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면 어떤 정신건강 상태가 좀 평온하니까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잖아요. 네. 보이진 않지만 수출이 계산이 안 되지만 네. 그걸 계산하신다라면 현재 집값에서더라도 현재 지금이라도 심하면 지금이라도 나는 이 집값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내 소득이 25% 정도 만 원리금 나가면 된다. 충분한 수준이다. 그러면 사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사셔서 편하게 사시고 물론 투자 개념에서는 더 내려가서 사면 되지만 그거 맨날 쳐다보고 맨날 하는 그 시간에 네. 사업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소득 수준이 중산층 수준인데 지금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기다려야겠죠. 그 저점이 어딘지를 판단하냐는 이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부담지수라는 지표를 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해요. 분기마다 하는데 그 지표를 흐름을 좀 보시고 그게 이제 140, 130 내려오게 되면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주택가격이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한없이 기다리다 보면 다시 반등하는 또 시점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고 첫 번째 거래량이 늘기 시작한다는 개념은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을 따지면 3, 4천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한 달간 거래되는 네, 아파트가 월 아파트 거래량이 요즘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이 한 18년 동안 계산하면 한 6,100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0대가 안 되잖아요. 너무 이제 절벽인데 네. 이게 한 2, 3천까지 2천까지는 좀 불안하고 한 3천까지 찾아간다 그러면 네. 주택 가격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 거잖아요. 음.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는 거는 나도 살 때가 됐나라고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남들 눈치 잘 보자. 돌아보셔야죠. 그때는 네. 물론 예. 그때 막 오를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살짝 오를 때인데 그거는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생긴다는 게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돌아보시고 접하셔야지 아니야 무조건 떨어질까 이거는 좀 금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자산과 상관없이 외부 요인도 좀 보셔야겠죠.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만약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말씀드린 대로 50%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죠. 충분히.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차지하고라도 이게 충분히 50% 내려올 가능성이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집을 살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빈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뭐 임차인 모십니다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네. 자꾸 주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잘하고 공인중개사를 무주택자분들이 찾아가니까 친절도가 예전보다 높아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판단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충분히 기다리고 부동산 한 세 군데만 가시면 그중에 한 분은 좋은 분이 100% 계세요.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기다릴 만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친한 분을 만드셔서 상담을 나누시면 적절한 때가 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시장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청약 부분에서는 청약 하시려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분양가가 지역에 광명시를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분양이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시세는 11억인데 내려가면 9억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양가가 9억인 거예요. 네. 그럼 순간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똑같네 값이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나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판단하시죠. 똑같이 9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신축이잖아요. 네. 그럼 그건 청약을 받으셔야죠.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럼 기다리시면 되고. 신축이라도. 근데 조금 높은데 내려갈 걸 계산해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점점 분양가가 조금씩 내려갈 거거든요. 앞으로 네, 내년 예. 후년 되면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 후년 분양가는 왜 내려가나요? 일단 미분양이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부터 좀 증가가 될 겁니다. 건설회사가 싸게 팔 건설사 거다? 입장에서는 시공비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급제하고 지분제가 있지만 지금 다 지분제 형식이거든요. 네. 지분제 형식이라 할지라도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건설사에서 좋을 것도 없고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 그 어떤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싸게 팔아서 빨리 회수하는 것이 건설사든 어디든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나 조합은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게 되거든요. 계산하면 그냥 5% 싸게 파는 게 빨리 정리되면 조합이나 나을 수 건설사에 훨씬 있으니까? 도움이다. 판단되면 좀 낮춰서 팔겠죠. 그걸 우리가 2012년도에 다 겪었었고 착한 분양가 겪었었고 그런 현상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이 어디까지일지, 집이 없으신 분들은 매입을 하려면 어느 시점 정도가 생각해봐야 될지가 결국 같은 질문일 텐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한 30% 이상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으면 일단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되 깊게 생각하셔야죠. 예. 시작하되 주변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네. 그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고점 대비 30%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최근 4, 5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다. 네네. 그러면 반토막이 나도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아니 계산을 있습니다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100원짜리가 2배 오르면 이제 200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200원에 50%가 내리면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100원이죠. 다시. 예.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벌써 6, 7년 동안 올랐는데 30% 정도면 물가 적정하다. 상승률이라는 기본적인 명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이야기 저희는 2부로 좀 더 이어가서 더 이어가 보죠.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한문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죠. 예,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제인 부동산,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나니까 항상 네.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지만 그때는 모르고 지나고 나면 아유 그때가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이었구나. 아 그때가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적정 가격이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을 좀 알면 네, 예. 그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 산수는 잘하니까 아, 예, 예. 그건 좀 없습니까? 부동산 적정 적정 가격 가격. 있죠. 뭐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일반 시장분들 중에 부동산에 접하시는 분들 일부 분들은 다 아십니다. 조금 뭐 PB센터라 그러죠. 뭐 이쪽에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네. PB센터에서 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 아시는데 일반 대부분들이 이제 접하기 힘든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적정 가격이 있어야 그 공시가격으로 연결되는데 네. 그 명문화된 어떤 개념적인 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이제 적정 가격으로 표현해 놨는데 약간 좀 광의적이라다 보니까 네. 이제 명료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P는 I분의 R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에서 5%의 이자를 빌려서 7%의 수익이 난다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가격과 임대료와 임대료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1년이면 5%의 어떤 지금 금리 기대의 이익이 있다. 내가 5%면 집을 사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이잖아요. 네. 6천이면 계산하면 집값이 12억이 나옵니다. 네. P는 I분해를 하시면 12억에 5%의 내가 기대 수익을 바라는데 월세가 말씀드린 대로 500이면 6천만 원이 딱 그 5%가 되거든요. 네. 그걸 맞추면 적정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그 네. 아파트 내가 가격을 은행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자와 비슷하면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그럼 적정하다. 적정한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다. 은행에 넣는 게 낫잖아요. 그렇긴 하죠. 갭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걸로 계산하면 이미 뭐 강남 일대들은 다 이게 그럼 거품인데 이 교수님 은행은 수익률 따지면은 거의 한 1.7% 2%밖에 안 돼요.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갭을 조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식으로 계산하면 대체로는 그 적정 네, 가격을 거기에 맞습니다. 중심으로 오르고 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걸 베이스 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내려갔다 이제 다시 또 오르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예. 그래도 1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뭐 한 3, 4천만 원 나오는데 네, 아파트 10억짜리는 월세가 3, 400만 원 나오면 네. 교수님은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파트는 자본시세 차익이 그래도 있죠. 오르잖아요. 네네. 은행 원금 맡긴 건 그대로 주지만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은 이제 안 해도 경기가 됩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예. 자본시세 차이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선호하고 기본적인 적정 가격이 아님에도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는데 지금처럼 네.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완전히 자본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상은 당분간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금리가 한참 낮을 때 네. 자산 가격은 이 금리 계산하면 더 올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을 그건 때 맞는 얘기죠. 네. 저러다 금리 올라가면 지금은 금리 1%지만 네. 2%만 돼도 금리가 2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연하죠. 말은 자산 가격은 반토막 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원래 수학적으로 맞는 건데 현실은 안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네.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꽤 높지만 네. 이 금리를 지금 주요 국가의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물가 잡느라고 잠깐 응급으로 물을 뿌리고 있긴 한데 네. 불 끌 때 붓는 소방차 물을 평소에도 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저성장 시대를 버티기 위해서는 금리는 또 낮아져야 될 텐데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4년 이제 후든 지금 상황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까봐 지금 모든 경제학자나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물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은 최악이거든요. 예. 그거는 답이 없다라고 뭐 케인즈도 얘기를 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저금리 상황에 전 세계가 유동성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더 풀어서 일단 그냥 버텨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배탈 났는데 완벽하게 치료를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더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파월 장관이라도 이거 답이 없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면 답은 하나죠. 확실하게 배탈 정리하고 가야 새 출발을 하지. 이걸 또 어영부영 대충 가다 보면 병이 더 커진다는 걸 아는 거죠. 스티가 가겠다. 네.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땐 선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푸틴이 불을 버버렸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밀 식량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 생산량이 30%가 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야 뭐 거의 식량도 저 선물로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네. 그 6개월 선물이면은 올 봄에 선물로 했던 물량들이 지금 가을까지는 꾸역꾸역 버티지만 올 봄에 파종이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네. 물가가 더 오를 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내년에 식량 가격 때문에 더 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럴 것 지금 심을 같아요. 게 식량은 없잖아요. 예, 뭐 그래서 석유 가격이야 내리더라도 식량 네, 가격은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여러 가지 예. 요인들이 저는 푸틴 그 양반이 그렇잖아도 조정을 거기 꺼였는데 전 세계가 안전하게 네. 푸틴이 거기다 불을 분 바람에 이게 이제 이 고물가 일시적으로 이제 동맥경화 현상이 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더 못 나오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가는데 미국의 장점이자 단점이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닌 나라들은 정말 지금 힘들어지게 된 거죠. 제2의 IMF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환율 뭐 우리 저 앵커님도 아시지만 경제학자들이 작년 겨울 올 봄까지 맨날 얘기하시던 게 1,150원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 예. 1년 내내 얘기하셨습니다. 석학들이. 지금 요새 안 나오시잖아요. 그 석학분들 1,400원, 1,500원 가면은 대책을 얘기하시든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경제학자든 누구든 풀 수 있는 해법은 없고 제가 볼 때 짧지만 일단은 물가는 잡고서 새 출발해야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미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봐도 제가 아는 짧은 경제 지식으로 일단 물가가 잡혀야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 이어지는 거지.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뭐 이건 변죽 때리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제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위험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긴 시계로 여쭤본 건데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르면 당연히 네. 부동산 가격은 같은 원리라면 더 떨어질 거고. 그러나 이제 이 금리가 뉴 노멀이냐? 그러니까 기준금리 4%가 앞으로 20-30년 계속 지속될 뉴 노멀이냐? 아니면 비상시국에 잠깐 올렸고 몇 년 전의 금리인 한 1-2% 정도가 원래 노멀이냐에 따라서 2-3년 후에는 다시 그 노멀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그럼 다시 금리 때문에 내렸다면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건가? 그래서 한 4-5년 넘게 본다면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건 팔아야 되나? 아니면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고민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기에 뭐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럼 그거를 이제 경제 참여자 중에 이제 자산가 소유자들 주택을 소유한 이제 다주택자분이든 뭐 이주택자 이분들은 1주택자분들은 그 고민에서 약간은 자유롭지만 이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보셔야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또 차등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산이 예를 들면 다주택자인데 5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있는데 현재 소득이 충분하시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역전세가 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자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왜? 사이클을 4-5년 견디면 다시 먹먹과가 물가 상승률과 다시 또 상승 곡선은 이어지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알지만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돈이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개념도 있지만 이 돈이 만약에 예금 이자를 넣었을 때 또 수익도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비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래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버틸만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져가시거든요. 그걸 이제 그쪽 분들은 이제 서핑 탄다 그래요.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은 서핑인 거예요. 그냥 게임인 거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위기가 와도 돈이 많은 분들은 집이 100개가 있는 분이 돈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잠깐 비워두면 되는데 비워두는 데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 별도로 하고. 그렇더라도 그 값은 나중에는 또 올라갑니까? 네, 그분들은 그냥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심지에 보면 빈집 많아요.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부의 어떤 논리니까 경제. 그 파트는 빼고 그 다음 파트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충분한 자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산을 올인해서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죠. 네. 올인을 했는데 부담할 수 있는 만약에 대출까지 꼈다. 다주택자인데 대출까지 낀 게 몇 개 있다 이거예요. 네. 그분들이 대출 이자를 100원씩 내고 있었는데 임대료는 만약에 들어오는 거랑 맞춰서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자본 시세 차익이잖아요. 네. 임대 수익이 아니고. 음. 그래서 원래 진정한 부자들은 임대 수익을 보라고 가는 거고 졸부들은 자본 시세 차익만 보고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기가 투자로 변질됐죠. 포장돼서. 그 투기와 투자에서 중간선에 쓴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거죠,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공존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위기를 못 견디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그 자본 유동성을 채워야 되는데 내년부터 바젤 3가 시행되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긴급 대책을 세우겠죠. 문제가 되면 그 전까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못 메꿀 경우에는 지금 형태에서 보시면 유암코라고 아실 거예요. NPL 부실 채권 처리하는 은행인데 거기는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다. 빨리 위기 터지라고. 터지면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럼 경매로 바로 3개월 지나면 바로 직행이죠. 근데 그게 걱정이기도 하고 또 그게 네, 그분들은 지금 기회이기도 걱정되실 할 거고. 거예요. 예. 그분들은 지금 방심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죠. 자산 관리를. 포트폴리오 잡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3년 전에 예를 들면 단기 임대 사업자 4년 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2~3배 올라거든요, 집이. 근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이걸 들고 가다가 힘들어지면 파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사례자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왜 없겠어요? 2008년 때. 당연히 욕심내다가. 있을 수 근데 있겠죠. 예. 거기서 이제 과감하게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두 개를 빨리 급하게 파셨다. 그분들은 여러 개 생기잖아요. 자산으로 나머지 세 개를 지켜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버티고 나면 다시 그 수익의 어떤 복구 및 미래 가치까지 더 기대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일부 물량들이 얼마가 되냐가 시장의 향방을 많이 정하겠죠. 근데 그 물량들이 제가 볼 때 좀 많아요. 232만 가구가 일시적 2주택자인데 네. 그중에 반은 지금 그 상태에 좀 접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또 25% 정도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봐요. 지금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그분들이 계속 2주택을 갖고 갈 수는 없었던 분들이 어떻게 갖고 있었던 2주택. 네, 그것들의 그게 꽤 물량 많다. 일부가 시장을 흔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네. 안 그래도 거래량 없을 때 그게 매물로 많이 그렇죠. 나오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거라면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을 낮게 생각하셔도 되는 요인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우리 이른바 우리 아파트가 비쌀 때는 이만큼까지 올랐었어라고 생각했던 그 전고점들. 그걸 잊기가 어렵죠. 인간의 예, 어떤 속성상. 있을 텐데 그거는 다시 안 올 가격대입니까? 온다면 언제쯤 다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온다라면 저는 한 2008년 끝나고 만약에 온다라면 한 2022년이니까요. 네. 한 6, 7년 보면 2029년, 2030 몇 년인데 불행히도 신도시 물량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10년에서 12년 사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안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본식으로 딱 바뀔 것 같아요. 일본처럼 네. 다시는 안 오는 가격이 근데 되는. 다행히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은 3기 신도시가 이미 지금 공급되는 시점, 똑같은 위기가 금리가 올라가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사전 청약만 했지 완벽하게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게 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향 안정화를 잘 택한다라면 말씀드린 한 7년 지나 7, 8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다시 복귀될 텐데 그 전고점이.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할 때 얘기죠. 지금 반도체나 그거야 이런 뭐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복병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다시 복구하는 데는 뭐 3, 4년은 저는 기대 안 하고 네. 4, 5년 보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정보가 많은 분들 또 VIP들은 네. 정보를 많이 접한 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있는데 조금 모자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 1억을 내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다 정리가 됐는데 다 4개는 하나를 채워야 되니까 1억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네. 이걸 낼 능력은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내실 때 계산을 미리 묻는 됩니다. 대출 본부장들한테. 어떻게 될 것 난 같냐? 4년에서 5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 거예요. 2, 3년을 버틸 생각이 아니라 네. 많이 해보신 다주택자들이 지금 대출 본부장들한테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이 기간을 4에서 5년을 본답니다. 다시 정상으로 찾아가든지 회복할 가능성을. 그럼 그분들조차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6, 7년을 넉넉히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역전세 나서 생긴 분들이 돈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었던 주식들 팔아서. 맞아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는 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끝모르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요인을 거론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알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전월세 시장은 요즘은 그것도 제가 예. 보니까 수치를 계산해 보면 제가 작년에도 전세대는 없을 거라는 계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는 I분의 R도 해당되고요. 네. 그 전세 대출들을 이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 아파트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들 드신 분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전세 신규 계약을 하신 분들의 서울은 70에서 75%가 대출을 받으셨고 전세 대출을 그리고 경기도는 한 80%까지 상당까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분들이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경기도로 다운사이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부담 그 전세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폭등할 시절에 자기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는데 그게 금리가 더 오르니까 80만 원 월세 같으니까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게 160이 되니까 그리고 서울의 평균 그 소득 수준을 따져보면 연봉 7천 이하가 70%입니다. 이게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6천 이하가 50몇 %거든요. 6천 이하는 이게 계산이 안 납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예. 그럼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전세 대출로 버텨오고 저금리로 버텨오는 건데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 돼서 지금은 역월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월세. 네. 돈을 못 내주시니까 내가 이자 돈을 집주인이 이자를 드리는 오히려 거꾸로. 네, 전방위적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 있었잖아요. 막 어려울 때 IMF 이럴 때 그런 분위기의 마인드로 이 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그런 마인드로 지금 벌써 준비들을 하시는 네. 거예요. 아 위기가 오겠다. 경기 싶어가니까 어려우니까. 예. 그냥 조금 어렵게 살고 버텼다가 모아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 막 조금 자기 분수보다 약간 오바되게 좀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전세 임대차 시장은 전세도 그럼 내릴 것 같고 전세 대출로 버텨온 시장이라고 보고 금리가 지금 내년 올라가니까 상반기까지 제가 볼 때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이요. 그걸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하락이죠. 전세 가격도. 월세도 뭐 월세는 상승이죠. 월세는 오를 것 같습니다. 월세는 1.7% 수준이었는데 음.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5% 4% 전월세 가니까 전환율은 올라갈 전월세 거다. 전환율은 상승하죠.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옮기니까. 근데 전세 부담이 4%인데 대출 금리가 세입자들은 어려워지겠군요. 전세금 어디서 구할 데 없고 월세로 돌리자니 월세는 올라간다. 월세가 올라간 것도 전세 대출보다 쌉니다. 지금 올라간 것도. 그 균형점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월세 이자율이 지금 한 1.2에서 좀 비싼 데는 한 3.5까지 가거든요. 4%. 그게 전세 대출 금리하고 균형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겠죠. 예,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